이슈 투데이. 네,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요르단의 축구 경기 지금 후반 50분이 지나가고 있고 인주리 타임이 7분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분 반 정도를 더 앞으로도 경기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2대 0으로 요르단을 누르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충격적으로 좋은 소식.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셨으라고 믿는데요. 대한민국의 작가 드디어 이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전화에는 문화평론가 문서영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 지금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란 오늘 아침의 소식에 감격 아닌 감격을 새롭게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발표 순간을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네, 한캥이라고 발음을 하네요. 네, 한강. 네. 고쳐줘야 되는데 한강이라고 강이라고, 말이죠. 네. 옛날로 박첸호 뭐 이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 기쁜 소식으로 지금 뭐 한인 사회가 좀 떠들썩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사실 노벨 문학상을 한국 분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기대감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실감 있게 들려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네. 네, 뭐 그동안 한국에서 뭐 고은 작가라든지 황성영 작가 뭐 이런 분들이 후보군으로 우리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후보군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상도 아니고 후보군으로 이름이 좀 오르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으로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이고 여성으로서는 그 노벨 문학상 전 역사를 통해서 18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20년 전에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수상자가 되는 것인데, 아시아권에서 보더라도요,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그동안 항상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강력한 후보군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전에 한강 작가께서 이번에 수상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영예로운 일입니까? 뭐 아시아권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설국의 뭐 가바타 야시나리라든지 뭐 사육이라든지 이런 오엔 겐자부로 그리고 중국의 가오싱젠이라든지 뭐 모에 이런 작가들이 그 노벨 문학상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최초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여성 작가라는 점에서도 저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작품 활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그 작가예요. 그렇죠. 전 세계 후보 작가들에 비하면은 나이 연령대도 굉장히 어린 작가이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54세, 뭐 53세 이렇게 되는데 또 번역이 전 세계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이 수상했다라는 게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그 천재적인 작가로서의 그런 능력들을 이번에 노벨 문학상에서 인정받았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혹시나 그 파친코를 쓴 그 이민진 작가요. 이민진 네. 작가가 후보에 혹시나 오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은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 더 그 노벨상에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 순수 토종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거가 굉장히 놀라운데 그렇게 그 한강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심사평을 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사실은 좀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사평 자체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한강 작가에 대해서 사실 노벨 문학상에 그동안의 수상작들을 보면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과연 노벨 문학상감인가 어떤가라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작품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도 노벨 문학상의 심사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관통하고 있는 시각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영어 영문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이거는 영어 영문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 the fragility of human life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아주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게 뭐냐면 한강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말 관통하는 모든 작품에는 역사적 트라우마, 시대적인 트라우마를 특히 한국 현대사의 트라우마를 맞선 그런 인간의 삶에 연약함을 얼마나 강렬하게 정말 부여잡고 관통시키고 있는가 작품을 통해서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심사평에서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강 작가가 담고 있는 모든 작품에는 육체와 정신의 문제라든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아주 독특한 어떤 사고와 시선에 대해서 이 심사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 후보작이 220명이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220명 중에서 보통 매년 최종 5명을 최종 결승에 올리는데 5명의 후보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강 작가와 경쟁을 했던 다른 작가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1901년부터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매 작가가 선정이 되는데 상금 $1,000,000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유럽 중심이었다, 스웨덴 중심이다라고 사람들이 비판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 바로 노벨 문학상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이죠. 지금부터 네. 한 8년 전인가요? 이분이 그 맨 부커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작가 이름이 한강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처음 들어본 작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에서 글을 쓰는 분 중에서 이렇게 좀 뭔가 저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인데 뭐 하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그때도 확실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좀 확인해 보지 못했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왜 그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로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제아제 바라제의 작가인 한승원 씨 작가의 딸이기도 하고요. 전라남도 광주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품들을 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맨 부커상이라고 정말 전 세계적인 또 정평 있는 그 작품상인데 2016년에 채식주의자라는 이제 그 작품으로 수상을 했었고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작품이 5.18 강주 민주항쟁을 다뤘던 그 당시에 희생자들을 다룬 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이제 발간을 했었고 2021년도에는 제주 4.3 항쟁의 소재를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작품을 또 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 가지 작품이 그야말로 그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채식주의자가 나왔을 때 맨 부커상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 이게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한 어떤 특징, 그녀의 어떤 배경을 좀 설명해주긴 하는데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작가였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특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네. 네.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정평이 나 있고 인정을 받는 현대 작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탁월한 시각과 현대 지성인으로서의 그런 통찰력을 부여받은 작가가 평가받는 작가가 한국에서는 심지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작가였다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사실이고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에 대해서 한강 그 작가는 별로 개의치는 않는다 하지만 정말 나보다 어린 그
소년 작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고생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이나 작별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민주항쟁이라든지 제주 4.3 항쟁 그야말로 한국의 현대사로서 독특하게 우리가 경험했었던 잊지 않아야 될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점 이게 바로 이 작가의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소설의 세계에서의 어떤 시점을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주인공인데 화자는 그 1인칭 시점으로 남성이 항상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보면 첫 번째 딱 오프닝 시작할 때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 서문의 첫 번째 그 문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문장 전체가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아주 통렬하게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요.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쓴 이 글을 영어로 얼마나 그 글의 의미를 잘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맨 부커 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사람이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어 번역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자기 작품이 외국어로 다른데 소개될 때 그 작품은 새로 쓰여진 작품이나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작품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그 퍼센티지는 원작자는 거의 한 반도 안 되지만은 번역가의 역할이 60%는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번역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네.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저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배워서 사실은 알고 있는 습득한 영어를 이해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저희가 오히려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을 보면서도 사실은 원작이 궁금했을 때 과연 이 원작에서는 무슨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원본을 보고 영어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영어권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영어권으로 번역된 한국어 작품을 읽었을 때 혹은 다른 외국어 작품을 읽었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원작자가 궁금하다 했을 때 그 외국어를 봤을 때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행운인데 이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21살 때까지 영어만 했었대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졸업을 했는데 한 번도 다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 현재 36살이라고 합니다.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한국학 석박사를 한국어를 전공한 게 아니라 한국학 석박사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맨 부커 상을 수상을 했을 때는 공동 수상을 하게 됐었어요. 한강 작가와 함께 그만큼 번역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후에 채식주의자의 번역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번역자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의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한서도 한강 작가가 뭐라고 답변을 했었냐면 지나치지 않다. 지나침이 있지 않다. 그야말로 모든 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전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영화든 소설이든 어떤 모든 문학 작품을 언어로 소개할 때는 실제로 언어의 어떤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역가나 통역가가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전공자가 사실은 맞아요.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데보라 스미스를 만난 것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행운이라고 볼 수가 아주 있겠고, 큰 행운이죠. 그리고 예. 저희가 한국어를 하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도 불편하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도 사실 통역사를 잘 만나서 덕본 거 많아요. 네, 그 통역사도 여자분. 그러고 기생충 그 네. 번역한 아. 달시 파켓이라는 그 번역하신 분도 그분도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짜파구리를 램동으로 또 번역을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잖아요. 이 기생충도 그 번역 자막 번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니 여길 제가 수 얘기하는 있습니다. 거는 그 시상식이나 이런 시상식 데서 때도. 이 소감 네네. 얘기하고 그럴 때 네네, 그때 맞습니다. 통역해 주신 그 여자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건 그 보통 아니었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잔치해야 네. 돼요, 잔치. 정말 축하를 해야 할 날이고 정말 한강 이 작가에게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를 해야 할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책이 또 불티나게 베스트셀러로 팔리지 아니 좀 않겠습니까? 팔려야죠. 이럴 때 안 팔리면 언제 팔리겠어요? 출판업계에도 좋은 그럼요. 소식이고요. 많이 사서 네. 많이들 읽어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뉴스 속으로. 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6년 전 내가 백악관에 재직했을 때 이루어진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도 자신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불과 10분 만에 김정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비화를 밝혔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출생지 그리고 최대 경합주죠.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을 어제 트럼프 후보가 방문을 했는데 이 유세 자리에서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발사 단추를 거론하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직후에 북한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미 회담 시작이 다소 거칠었는데 그 조그마한 김정은 로켓맨을 기억하느냐? 그는 나한테 내 책상에 빨간 단추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래서 나도 이에 대해서 내 백악관 책상에도 빨간 버튼이 있는데 내 것이 더 크고 성능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그런 뒤 얼마 뒤에 김정은이 나에게 전화를 했고 회담을 하자고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회담을 갖고 그 이후에는 또 다음 해 판문점에서 두 차례 두 번째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년 전에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과정도 비슷하다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만남이 끝난 뒤 꼭 예. 1년 만에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트럼프가 트위터 지금의 X를 통해서 미팅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나기로 두 번째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그 회담 자체는 사실 성과가 없었고 그 결과적으로 북한 핵 위기만 고조시킨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회담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속 없이 그 북한 핵 문제도 해결 못하고 트럼프 자랑에만 이용당하는 셈이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트럼프 후보가 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중 과세 폐지 방침을 공격하고 나서서 이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중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 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외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 미국인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감세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중 과세 폐지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중 과세 폐지 방침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때까지 간과되어 왔던 해외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시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트럼프 후보 또 공화당 캠프에서는 이중 과세를 없애겠다는 원칙적 선언만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시대부터 19세기부터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 과세 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현행법을 보자면은 소득이 12만 6,5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주택 비용 일부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내놓았던 감세 공약처럼 이번 정책 역시 한정된 특정 계층만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탈세를 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그 트럼프 후보가요,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층이 굉장히 그 많은 계층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대선의 변수로 보이고 있는데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 유권자층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보한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후보가 팟캐스트, 스포츠 행사와 같이 젊은 남자가 좋아하는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캠페인 그리고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투표를 위해서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미국 시민권이니까 자동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후보자, 유권자 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투표를 하거나 아직까지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 그중에서도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 유권자 등록을 촉진하고 등록한 뒤에는 공화당에 투표하도록까지 권유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지금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니까 젊은 남성 후보를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네요. 예, 일종의 그러면 맞불 젊은 층은 작전이 지금 셈이죠. 어떻게 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좀 보여요? 네, 지난달에 공개된 하버드 대학교의 청년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18살에서 24살 사이의 남자 가운데는 35%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사보다 5%포인트 늘어난 수치이고요. ABC 뉴스는 이에 대해서 전체 유권자 평균과는 달리 젊은 유권자층에서는 성별에 따른 지지율 격차가 커지고 있다. 즉 남자 유권자는 남성 후보, 여성 유권자는 여성 후보에 투표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하버드 대학교 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아닌 당시의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여성 그리고 남성의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여성의 비율이 남자보다 33%포인트나 많아서 이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자 그 유권자들은 남자 후보를 선호하고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거 말고요. 뭐 다른 혹시 이유가 또 있을까요? 트럼프가 남자 유권자를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는요. 네, 4년 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 그 트럼프가 정계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는 그 트럼프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기 전에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이미지 메이킹, 즉 그 이미지 세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비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주류 미디어에 노출을 늘려왔습니다. 종합 격투기 같이 남자가 주로 즐기는 스포츠 모임에 자주 트럼프가 참가하는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이달 말에는 유명 래퍼들이 등장하는 음악 페스티벌을 열어서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도 유권자 등록 부스를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젊은 남성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TV 광고까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로 지난달에 그 알라바마 대학과 조지아 대학 풋볼 경기에 해리스 후보가 과거에 성전환 수술 지원을 지지하는 것을 비난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젊은 남성층을 유입하기 위한 공화당의 선전 아주 아직까지는 큰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젊은 남성들에 대한 선거 캠페인이 효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두고는 아직까지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가 워싱턴 포스트에 말한 바에 따르면 젊은 남자들의 인구는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하는 비율은 낮다. 하지만 이들을 포착하고 동원하고 실제로 한 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유권자 계층이 될 것이다.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화당으로서는 블루 오션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고 반면에 선거 분석기관 폴리티컬 리포트의 애널리스트 에이미 월터의 분석에 따르면 젊은 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을 잃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는 젊은 층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하지.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싶어요. 투표용지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저는 네. 어제 받았습니다. 네, 받았어요? 네, 봅니다. 저도 사흘 전에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앉아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도요. 투표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그렇죠. 투표하는데. 네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할 건 해야지. 그렇죠.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투표지 받으시면 반드시 투표하시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유권자 등록 반드시 하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투표날 현장에 가서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지 마시고 네. 유권자 등록하시고 편히 우편으로 받으셔서 하시고 네, 좀 쉽게 가십시다. 공부하기 머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요, 아시는 부분만 마크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지난 9월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은 이제 0.2가 오르지 않았을까 했는데 0.3이 나왔고, 네. 또 그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그 근원 물가지수라고 그러죠. 근원 물가지수도 예상이 이제 0.1을 예상했는데 0.2가 나와서 약간 좀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원 지수는 0.2를 예상했는데 0.3이 나왔고, 종합지수, 모든 물가를 포함한 종합지수는 0.1을 예상했는데 0.2가 나와서 예상보다 좀 높았다 이제 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걸 먼저 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과연 그러면 이게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그동안의 분위기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하루 나타난 결과 가지고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 수준은 아니다.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뭐 놀랄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준에서 0.5% 포인트를 인하한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재현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닌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 뭐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바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제 연관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관심사는 이렇게 되죠. 과연 오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11월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 0.25% 낮추는 것에 과연 좀 영향을 미칠 거냐.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뭐 아니다는 쪽이 더 많은, 굉장히 많은 비중이 쏠리고 있어서 오늘의 내용은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이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주거비 부분인데요. 어허. 그 주거비가 지금 우리 이제 보통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제 주거비. 당연하죠. 네,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데 주거비가 이제 안정적으로 그 상승폭이 많이 줄고 있다. 이 점이 오늘 발표된 점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주거비의 변동성은요, 그 시차가 꽤 커요. 그러니까 다른 물가, 식품이라든지 뭐 가솔린 가격 이런 부분은 이 시중에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금방금방 반영이 되는 데 비해서 주거비는 이게 그 변동이 발생해도 실제로 물가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하시면 대부분 1년 계약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2분의 1만 리뉴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달을 보시면, 그러니까 12분의 1이 전체 나머지 12분의 11을 다 반영할 때까지 시간이 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는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는 걸로 보여서 이제 오늘 그 주거비 비중이 좀 내려갔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긍정적인 이유는 이게 추세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 주거를 위한 그런 비용들 부분이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을 거라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전반적으로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크고 또 월말에 발표되는 연준이 선호하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돼가는 것은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이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요, 노벨상 수상자가 속속 발표가 됩니다. 각 분야별로. 자, 그러면은 주식 투자나 이런 금융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이런 소식들이 혹시 주가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미쳐지나요? 그 네. 노벨상의 이제 그 큰 흐름 중에 하나를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네. 노벨상은 순수 과학 또는 순수 예술 이쪽으로 상을 주는 부분도 좀 감안이 되지만 더 큰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바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에서 어떤 부분을 아무리 대단한 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 그냥 순수한 뭐 과학자들끼리 좋아하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대상에서 좀 많이 고려가 안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가장 그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은 그 시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노벨 경제학 쪽에서 만약에 노동 쪽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 두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그 건전한 어떤 그 글로벌 경제가 발전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초점이 모여지면 이제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좀 노동계가 이런 변화를 하겠구나 하는 점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리학상, 화학상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쪽 분야의 그 뭐 의학계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저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는 컴퓨팅에 들어가는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간접적인 영향은 있죠. 그러나 이제 뭐 직접 주식시장이 반응한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연결고리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조금 크게 상승했다라는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플로리다 주 쪽에서는 뭐 2번에 걸친 지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그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권이 올라간 걸 보면은 예. 주로 이제 조지아, 플로리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 급등한 부분이 나타났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왜곡이라고 그러죠. 디스톨트가 있다 그러는데 이 태풍이 있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예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밀턴이 지금 또 치고 들어왔죠. 네. 이제 플로리다를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숫자도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태풍이 가라앉고 나면은 이제 격리 단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상 회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제 부정적인 또는 놀랄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저기 있어요. 그 보잉사가 지금 그 파업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 파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못합니다. 파업 네. 청구인들은. 그런데 보잉사의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파업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작업 과정이 여러 부분들이 다 이 셧다운 되게 돼요.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럼 보잉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거기에 연관된 비노조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보냅니다. 어차피 안 돌아가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파업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의 대상이 안 되지만 파업이 연관돼 가지고 그 전반적인 공정 과정에 있는 분들을 이제 만약에 무급 휴가를 처리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의 오늘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이제 33,000명이나 급격히 늘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전체 고용 시장의 어떤 흐름과 좀 흐름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숫자고요. 이제 태풍도 가라앉고 보잉사의 이제 파업이 가라앉고 나면은 많이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오늘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왜 패스트푸드 근로자를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20로 올렸잖아요. 이게 네. 일자리 감소다, 가격 인상이다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경제학계에서도 뭐 거의 뭐 몇십 년간 그 서로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얘기고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면 이렇게 매번 시간당 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었을 텐데 역사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 시간당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뭐 어차피 힘들다 하는 쪽에 이제 그 주장이 있고 네. 반대쪽은 뭐냐면 그 최저 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최저 임금 이하로 일하겠다고 하는 그 비숙련 또는 사회 초년병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진다. 어차피 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험 있는 사람만 뽑게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 비숙련공이나 이제 사회 초년병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서 이런 정책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이렇게 양대 학설로 나뉘는데 불행하게도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최저 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있게 되면은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임금을 가지고도 고용이 늘어요. 느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최저 임금을 올리지 않고 놔둬도 그 경제가 안 좋으면은 어차피 또 비숙련공들이 취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현상인 경제 현상을 이렇게 통계적 어떤 그 이론 가지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변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변수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어렵고 그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끝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캘리포니아나 이런 그 최저임금 논쟁을 보면은 요즘에는 조금 긍정적인 그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그 여기 살기 힘든 그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됐다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이 고용이 줄어들었느냐? 일시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그 고용이 줄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요즘 서비스업이 워낙 지금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 이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한 거지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현상은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NA 최은화 대표 함께했습니다.